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2022년 8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8월에 새로운 로봇 소식들이 좀 돋보여요. 일단 샤오미에서 8월 11일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는데 갑자기 이 사이버1이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아장아장 CEO에게 걸어오고 있죠. 자, 꽃을 건네주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5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엉성한 모습이고 중국 로봇답게 쿵푸 포즈를 저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동작을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휴대폰으로 저렇게 셀카 정도를 찍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가 시연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키 177에 몸무게는 52kg,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AI와 기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 고도의 컴퓨터 비전, 3D 세계 구성 등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체 개발한 미 AI로 85종의 주변 소리도 파악하고 45종의 인간 감정 분류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최대 1.5kg의 무게 지탱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가격은 판매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돈 1억 원 정도. 자, 그러면서 샤오미의 CEO 레이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능형 로봇이 미래에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샤오미의 기술 개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봇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능적으로 뛰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익은 로봇을 갑자기 공개를 했는가? 아무래도 이것을 의식한 게 아닐까요? 자, 테슬라에서 다음 달 30일에 AI 데이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드디어 테슬라의 로봇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최첨단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총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전에 샤오미가 좀 선수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참 아이러니한 뉴스도 있습니다. 원조격 이족 보행 로봇인 혼다의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활동을 중단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 로봇이 무려 20년 전 2002년에 일본 과학미래관의 커뮤니케이터로 고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일하고 현재 졸업 세러머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쓰질 않거든요. 자, 혼다의 로봇 연구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활동 중단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혼다 역시도 결국 실용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족 보행 로봇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다음 달 테슬라 AI 데이 주목해 보시죠. 자, 그리고 구글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팜세이켄이라는 건데, 자, 지난 구글 I/O 행사에서 뭐가 공개가 됐었냐면은 구글의 초거대 언어 AI를 활용했더니 내가 뭘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AI가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계획해 주는 거를 시연으로 공개하기도 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에 로보틱스를 접목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 지금 운동 끝났다. 회복할 만한 음료와 간식 가져다 줄 수 있니? 라고 로봇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물병과 사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것까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재미난 것은 구글의 언어 인공지능이 각 단계가 작업을 얼마나 완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로봇이 그거를 실행 가능한지까지 분석을 해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자,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 PALM, 이거 팜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된 것이고 이거는 매개 변수가 5,400억 개나 되는 정말로 초거대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는 로봇한테 명령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과 가져다 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됐다면은 그냥 운동 끝났으니까 먹을 간식 가져다 줘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알아서 판단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1개의 사용자 명령에 대해 올바른 계획 성공률이 84%, 그것을 로봇이 실행 성공하는 데는 74%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규모 그 언어 AI가 통합되지 않은 초기 모델보다도 성공률이 14%가량 향상이 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언어를 잘 알아들을수록 로봇의 성능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눈치 있는 로봇이 생겨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계점도 구글에서 솔직하게 공개를 합니다.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는 있는데 저렇게 물병 하나 잡는 거 힘들고 주스 흘렸다라고 말을 하면은 스펀지를 가져다 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그리고 가져다 주기까지의 저런 느린 동작 너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 로보틱스라는 것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발전이 어려운 것이죠. 그나마 제일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저런 로봇들인데요. 자, 저 회사를 현대자동차에서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봇 AI 연구소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도의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 3곳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내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TX 스카라라고 해서 편의점 재고 채우기 로봇이 드디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이 편의점 음료 빠지면 물건 채워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 잘 되는 곳이라면 계속 채워놔야 되는데 이 역할을 로봇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24시간 뭐 쉬지 않고 계속 물건을 채우는 거죠.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괜찮죠. 쟤는 그냥 계속해서 저렇게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5배 속도로 하더라도 뭐 사람이 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곳은 저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물건을 채워주는 방식이고 로봇 팔에도 3D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동작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점원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VR로 저걸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 점원이 투입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렇게 계속 물건 채우는데 썼던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8월부터 진짜로 일본 패밀리마트에 300개의 점포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제대로 도입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향후 수년 이내에 다른 패밀리마트와 대형 편의점 체인에 또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유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빨랐잖아요. 자, 그리고 또 15만 편의점 점포가 있는 미국에도 진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자, 로봇에는 2개의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이 탑재가 되어 있고 AI 훈련에는 엔비디아사의 GDX 스테이션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슨은 이제 AI에 최적화된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로봇에 달려있는 거고 학습은 AI 학습에 최적화된 DGX 스테이션을 활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엔비디아사는 미래 산업에 안 끼는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소식 전달을 드리는데 이건 8월 달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원격 안내 로봇 미래룬이라는 게 일본에서 시범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참 흥미로워요. AI 로봇은 아니고 원격에서 사람이 이걸 제어하는 건데요. 은둔형 외톨이들, 히키코모리들이 일본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들이 이 원격 로봇을 제어해가지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도 좀 미니미 버전 저런 게 도입이 돼서 원격에서 제어를 해주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뿐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도 사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저는 흥미롭거든요. 일본엔 이러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시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G 통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력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소식이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 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공장 시스템이라면은 생산직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8년, 203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2030년엔 이런 게 많아져서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가? 또 그건 조금 워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독일 아디다스의 사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자동화로 공장을 돌리는 시도가 있었어요.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와, 미래는 진짜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2020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인 공장에 대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잘 작동하는지는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유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의 발달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8월 10일 시그라프 행사에서 엔비디아사가요,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일단 재미난 사실, 젠슨 황 CEO가 2020년 10월에 메타버스를 언급한 이후 정말로 오랜만에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게요. What is the metaverse? Simply, it's the next evolution of the internet. Now Web 3.0 is here. The metaverse is the internet in 3D, a network of connected, persistent virtual worlds. The metaverse will extend 2D web pages into 3D spaces and worlds. Hyperlinking will evolve into hyperjumping between 3D worlds. 자,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3D 버전 인터넷이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궤도타워는 메타버스가 아니겠네요. 이 사람 정의에 따르면은. 또 재밌던 표현이 하이퍼링크가 아니라 앞으로는 하이퍼 점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뉴럴 그래픽 그리고 USD 아바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뉴럴 그래픽은 딱 느낌을 아시겠지만 그래픽 기술에 AI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재정의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뛰어난 그래픽을 만들 때 AI가 도입이 돼서 뭐 반사라든지 물 흐름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그걸 3D 객차로 바꿔주는 데에도 AI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모양의 형체를 저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 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색깔을 칠해주는 거,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자연스럽게 AI가 생성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에서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 역시도 AI가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실제 사람을 3D로 스캔해서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것까지 AI가 들어가서 그래픽 기술을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로 실감나는 메타버스 세계를 꿈꾼다면은 그래서 이런 뉴럴 그래픽 이게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술, 게임 기술을 쭉 끌어올렸던 회사니까. 자, 그리고 이런 파일 형식이 앞으로는 USD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HTML이 2D 웹의 표준 언어라면 자, 픽사 아시죠? 애니메이션 회사. 거기에서 개발한 3D 세계의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언어인 USD 파일 형식은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죠. 옴니버스 안에서 이제 USD 파일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각각 파일들이.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엔비디아사는 USD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픈소스도 공개를 하고 옴니버스에서 잘 연동되게 해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바타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휴먼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아바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로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잘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그게 또 현실 세계에서 로보틱스로 돼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디지털 휴먼 아바타가. 근데 언어 능력, 빠른 대답, 표정, 제스처, 뭐 만들려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도와줄 기술로서 엔비디아사의 옴니버스 에이스 아바타 클라우드 엔진이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드맵이 이렇게 쫙 공개가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감정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다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해부학적인 표정들을 시뮬레이션 해 주는 거, 그리고 한 번에 3D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디지털 휴먼을 우리가 손수 저렇게 표정, 감정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그냥 말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감정을 AI가 알아서 저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라든지 뭐 불안감을 자동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디오 투 이모션. 단순히 얼굴 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표정까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갖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또 끝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 한 장만으로 3D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낼 때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연예인을 구현할 때도. 자, 그리고 지금은 대머리지만 머리카락 만드는 것도 한 가닥 한 가닥. 이게 다 뉴럴 그래픽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을 저렇게 구현하고 끝이 아니라 가상으로 뭐 자른다든지 다듬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아바타가 좀 더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뉴럴 그래픽, USD, 아바타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럼 이 기술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들은 어떤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벤츠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엔비디아 본사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드론이 날아가면서 전경을 보여주다가 실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키오스크에 디지털 휴먼이 응대를 해주기도 하고 드론들이 자율비행을 하고 있죠. 또 사족보행 로봇도 저렇게 반갑게 응대를 해주고 있고요. 자,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기에서는 디지털 트윈 공간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자, 일단 드론의 실제 모습은 저랬고요. 자, 물류 현장에서 그 로봇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의료용 로봇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고 우리 지구를 똑같이 복제한 얼스2에서 기후변화 예측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쓸모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사가 꿈꾸는 이 메타버스 비전이 가장 현실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기반 기술들을 계속 성숙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퀴즈 드려볼게요. 방금 보신 영상 어디서부터 가상이었을까요? 전체가 CG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런 건 다 실제였고 저렇게 복도를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부터가 완전히 CG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실제고 가상인지를 벌써부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뭔가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실제 세계도 좀 CG처럼 처리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하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말 현실감 있는 4K 70개 샷을 3분 30초 분량이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몇 날 며칠 동안 렌더링을 돌려야 됐는데 AI 기술, 엔비디아사의 GPU, 플랫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14시간 만에 렌더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대단합니다. 참 엔비디아는 재미난 게 예전에는 게임 그래픽 회사였잖아요. 실감나는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데에 강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GPU 그래픽 카드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마침 그 GPU 그래픽 카드가 병렬 작업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AI, 딥러닝에 너무나 잘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점을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그래픽 기술을 도와준 걸 AR을 이용했더니 지구와 똑같은 제2의 지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그걸 구성해서 산업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여기저기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로 엔비디아사가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한 회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AI의 도움을 받은 새로운 그래픽 기술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그래픽 기술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달리2가 이제 타이핑만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너무나 현실감 있게 구성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이핑한 걸 2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애플의 연구원들이 텍스트를 3D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가우디라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I 타임즈에서 이거를 보도화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연구진의 그 트위터 계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걸 올린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라, 계단을 올라가라,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 장면을 2D가 아니라 평면이 아니라 저렇게 3D로 구성을 해주는데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거 보시게 되면은 야, 앞으로는 저런 게 좀 더 정교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계라든지 게임업계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게 참 잘 쓰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너무 엉성하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에서도 사진 한 장으로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메가 포트레이트, 여기에 새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원래 2019년에 이게 공개가 되어가지고 저도 소개를 해드렸고, 요번에 공개한 영상 보실게요. 내가 말하고 표정을 짓는 것이 다른 사람 얼굴로 바뀌고 있죠. 브래드 피트로, 안젤리나 졸리로, 뭐 초상화 사진으로. 필요한 건 다른 사람 사진 한 장만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저기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걸 한 곳은 자, 삼성의 AI 연구센터가 세계 7곳에 퍼져 있는데요. 이거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삼성 AI 연구센터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화질이 1024, 1024까지 고화질로 바뀌었다는 게 또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앞으로 줌, 팀즈와 같은 화상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거 악용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팀장님인 척 해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술을 앞으로 VR, XR 등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활용하는 데에도 잘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또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360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고갱 360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고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산을 선택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산으로 바뀌어요. 구름 선택하고 쭉쭉 저렇게 그리면은 구름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전에 직접 쓰는 걸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60도 VR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 그리고 위에 산을 쓱쓱 그리면은 저게 360도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VR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그리고 해 그리면은 저렇게 생성이 되고, 또 좋은 점은 스타일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요. 흐린 날씨, 쨍한 날씨, 뭐 북극 스타일, 초원 스타일. 그럼 이걸 어디에 활용하는가?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360도 공간을 만들어낼 때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앞으로 편리하게 360도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멋지네요. 자, 앞으로 발달하는 그래픽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를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지구촌 폭염, 가뭄, 홍수 소식들을 한번 묶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피해 없으셨어요? 정말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심했는데 전 세계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먼저 폭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그나마 괜찮았던 게 스페인, 포르투갈만 하더라도 온도가 47도까지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1,500명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1000명 넘게, 스페인에서도 5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선했던 영국 역시도 40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다라는 거. 직전에 최고 기온이 2019년 38.7도였는데 이거를 또 뛰어넘은 거예요.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폭염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또 희한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뭄 때문에 강물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투하했던 포탄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또 이거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스페인은 7000년 전에 유적이 드러나고, 이라크도 가뭄 때문에 강물이 낮아지면서 유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건 극히 일부의 좋은 점이죠.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강 아시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배들이 지나다니게 되면서 유럽의 물자들을 운송했었는데 강물이 이제 낮아지면서 배가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량 크게 줄고 요금은 5배가량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물류난, 비용 증가를 가져와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또 이게 가뭄 때문에 강물이 낮아지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원전 절반가량이 가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을 식히는데 강물이나 바닷물을 쓰는데 강물이 줄어드니까 위험이 커졌다는 거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줄어가지고 전력 생산이 20%, 수력에서 20%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의미하게 되겠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쓰촨성이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 쓰촨성은 전력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했는데 비가 너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 단전 긴급 조치를 내렸다가 비가 안 와가지고 5일가량 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쓰촨성에 뭐 테슬라라든지 도요타라든지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품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불도 늘어난다라는 거,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자, 그래서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기도 하죠.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절반가량을 스페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올리브유 가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탁 물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 사 먹을 때도 그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남부의 가뭄이 지금 심화가 돼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작물은 다 폐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뭄으로 물과 목초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소를 못 길러가지고 소를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프랑스에서는 가뭄 때문에 식수 부족 문제가 또 펼쳐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선진국 프랑스에서. 이건 정말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 사용 제한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미장원에서 머리 2번 못 감는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거 물 사용 조치 어기면은 벌금까지 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매일 머리 감지 말라고 한다든지, 네덜란드에서는 샤워 5분 이내로 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또 곳곳에서는 지나치게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망사건, 중국에서도 폭우 때문에 사망사건, 뉴질랜드도 100년 만에 폭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물들이 증발이 되게 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물들이. 근데 그게 뭉쳐 있다가 어디에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가뭄, 어디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소식을 전달 드리면서 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다, 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연관성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IPCC 연구에 따르면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폭염이라든지 극심한 폭염과 홍수, 가뭄이 계속해서 빈도수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겪었던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늘어나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식량, 안보, 경제, 생명, 정말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8월에 주요 미래 뉴스들을 전달드렸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소식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